안녕하세요. 저희는 스누팜 프레스 미디어부 지윤, 호서. 민경입니다. 저희 스누팜 프레스에서는 매년 약원을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2월 발간된 약원 제47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47호의 목차입니다. 최신 이슈, 뉴 트렌드, 다양한 질병, 그리고 특연일기를 비롯한 인터뷰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신 현재와 미래, 신약이냐 실패냐, 데이터가 성공을 가른다, 프로탁, 약의 디자인, 피무지, 유전자 치료제, 킹덤 속 좀비의 과학적 원리와 의문에 대한 해석, 그리고 노화와 질병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도 정작 백신의 역사, 원리와 종류, 백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백신 현재와 미래,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1796년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 접종법을 발견하면서 최초의 백신이 시작되었고, 이후 백신이 보급되고 발전하면서 천연두와 소아마비가 종식되는 등 백신은 다양한 질병 퇴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몸을 보호하는 원리는 특정 병원체가 재침입할 때 이전보다는 수월하고 빠르게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적응 면역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은 기억 B세포와 기억 T세포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병원체 일부를 항원이라고 하고, 그것을 잡아내는 것을 항체라고 하는데, 백신은 1차 항원 노출 효과로 이렇게 항체와 기억세포를 생성해서 나중에 같은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항체를 빠르게 생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신은 전병원체 백신, 아자니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핵산 백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적응 면역을 일으키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병원체 백신에는 병원체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병원체를 약화시키거나 죽은 병원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다니 백신이란 바로 병원체 표면 단백질이나 바이러스 유사입자 또는 다당류화 단백질을 결합시킨 분자 등 병원체 전체가 아닌 일부 단위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란 운반체 역할을 하는 벡터 안에 항원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넣어서 세포에 전달함으로써 인체 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한 것입니다. 핵산 백신에는 mRNA 백신과 DNA 백신이 있고, 항원 단백질을 공급하지 않는 점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유사하지만 직접 병원체의 유전 정보를 세포에 전달하는 것으로 요즘 가장 핫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백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공급의 불균형을 비롯한 한계들이 존재하고, 대표적으로 경구 제형 백신이나 비강내 제형 백신 등 제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연구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 인류가 균등하게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힘쓰면서도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제약회사 관련 이슈입니다. 신약이냐 실패냐, 데이터가 성공을 가른다. 어떤 내용인지 HLB사의 허위 공시 논란을 통해 살펴봅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위암 3차 치료제로 개발된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성공 여부인데요. HLB 측은 성공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성공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무엇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는지 임상시험을 직접 분석하기에 앞서 항암제 3상 임상시험의 평가 변수를 알아봅시다. 1차 평가 변수는 임상연구가 입증하고자 하는 목적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변수이고, 2차 평가 변수는 보조적인 목적과 관련된 변수입니다. 타당한 1차 평가 변수에는 OS, 즉 전체 생존기간과 PFS, 즉 무진행 생존기간이 있는데요. 리보세라닙은 전자로 설정했습니다. 다국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리보세라닙 3상 시험인 엔젤 스터디 결과 항암 치료의 차수가 3차 이상인 모든 환자군에서 1차 평가 변수인 OS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2차 평가 변수인 PFS와 ORR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1차 평가 변수 실패에 대해 프리-NDA 미팅에서 fail이라는 언급이 있었기에 금융감독원은 글자 그대로 실패한 임상시험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fail이 통계적 유의성을 만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 임상시험 자체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반박도 존재합니다. 다른 위암 3차 치료제인 론서프와 업디와도 비교해보면 OS에 대해서는 리보세라닙 3상 임상시험의 대조군이 비교적 오래 생존하여 투약군과 대조군의 OS 차이값이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PFS에 대해서는 다른 경쟁 약물에 비해 큰 폭으로 연장되었으며 완전관에도 2명 관찰되었습니다. 부작용 비교에서도 리보세라닙은 유리한 지점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산업계와 대중매체 모두 FDA 승인 이전에 임상시험의 실패를 속단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2022년 9월 간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과 캄릴리주맙 병용 투여의 임상 3상 결과 발표 이후 2023년 초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시다. 다음은 뉴 모달리티 프로탁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단백질이 너무 과발현되거나 또는 너무 억제가 되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표적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약물이 바로 이 프로탁입니다. 이 약물의 기전과 장점, 임상 분야 과제들을 알아볼까요? 프로탁의 기전은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시스템, UPS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비퀴틴이 효소 E1, E2, E3에 차례대로 전달되면 E3는 비정상적 단백질에 유비퀴틴을 여러 개 붙입니다. 프로테아좀은 이렇게 폴리유비퀴틴화된 세포 내 잘못된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프로탁은 E3를 표적 단백질과 가깝게 이어주어서 UPS를 통해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이 분해되도록 합니다. 기존 치료 방법들에는 저분자 억제제, 단백질 신약, 유전자 신약 등이 있는데 이들의 존재하는 한계점들을 프로탁이 보완했습니다. 프로탁에서는 저분자 억제제의 치료 표적에서 제외되었던 단백질도 표적 가능하며 표적 단백질 전체를 분해하므로 표적 단백질의 과발현이나 돌연변이로 인한 약물 내성으로부터도 안전합니다. 또한 재사용될 수 있어 투여 농도를 낮출 수 있고 세포 내부 단백질도 표적 가능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또한 전신 수송이 가능하며 경구제형으로도 개발 가능합니다. 사람에게 투여된 첫 경구제형의 프로탁은 미국 아베나스사의 ARV-110이고 기존 치료법에 내성이 있던 30여 명의 전립선암 환자 다수에 의해서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효과적으로 감소한 임상시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표적에 대한 프로탁 활성으로 인해 2명의 환자에게서 투약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프로탁 표적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난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 프로탁이 많이 기대됩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는 프로탁 개발사인 업테라에서 근무하시는 유화진 박사님과의 인터뷰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약원 47호를 확인해주세요. 약의 디자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글은 2020년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올해의 디자인상을 받은 피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모지가 상용화되기 어려운 이유를 언급합니다. 기사의 핵심을 소개하겠습니다. 피모지는 알약과 이모지에서 글자를 따온 합성어로 작용하는 장기의 모양을 본떠 만든 약물입니다. 다만 피모지를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제 제조 시 삼키기 어려운 형태의 약은 복약 이행도가 떨어지고 약물 흡수가 느려집니다. 또한 피모지의 핵심인 형태의 다양성은 정제 제조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이때 인장 강도는 피모지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제약회사가 정제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비용 부담이 더 크다고 합니다. 다만 피모지는 기존의 의구심을 갖지 않았던 정제의 정형화된 형태에 맞서며 정제의 형태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글의 주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피모지라는 개념은 복약 이행도 측면에서 다소 혁신적으로 느껴집니다. 해당 피모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약의 디자인 기사를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진세라피라 불리는 유전자 치료는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불활성화하거나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여 또는 새로운 유전자를 도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1990년대 후반 역사가 시작되어 현재 연구 및 약물 허가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약원 47호에서는 이러한 유전자 치료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에 적용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특정 유전자를 세포에 주입해 단백질 등 물질을 발현하게 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삽입이 있고, 둘째, 합성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등 외부에서 도입한 물질이 특정 유전자를 불활성화하도록 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간섭이 있습니다. 유전자 삽입 기술을 이용한 대표적인 약물로는 노바티스사의 킴리아가 있습니다. 이는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및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2017년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래 암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대한 면역 회피 기전이 있는데 이를 극복한 약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환자의 면역계가 암세포에 의해 억제되지 않고 활성화되도록 T세포를 키메라 항원 수용체, 즉 칼을 발현하는 CAR-T세포로 만든다면 가능한데요. 이 과정에서 칼을 발현하도록 특정 유전자를 삽입하는 겁니다. 환자의 T세포를 얻어 유전자를 삽입해 CAR-T세포를 대량 배양한 뒤 환자의 몸에 다시 삽입하는 체외 유전자 치료를 통해 암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 살짝 맛보기로 알아보았습니다. 유전자 삽입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로는 이외에도 룩스터나 항암 바이러스 임리직, 졸겐스마가 있고 또 유전자 간섭 기술을 이용한 약물로는 스핀라자와 에브리스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이 어떠한 질병을 치료하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약원 47호를 찾아주세요. 더 나아가 크리스퍼-카스9과 같은 에디팅 기술을 비롯한 최신 연구 기술 및 현황,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논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좀비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킹덤을 비롯한 많은 영화들이 좀비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제로도 가능한 일일까요? 약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킹덤 속 좀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영화 킹덤에서는 생사초를 짓이겨 갓 죽은 사람의 인당열에 꽂으면 좀비로 되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탄생한 좀비는 낯빛이 시체처럼 검게 변하고 눈이 희뿌옇게 변하며 시체가 썩는 악취를 풍기죠. 킹덤에서는 충이 생사초에 낳은 알이 천곡을 조종해 사람을 좀비로 만들었다고 그려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천곡은 뇌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환궁입니다. 이처럼 사고, 감각 등 많은 기능을 담당하는 뇌를 충이 공격해 좀비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관점에서 킹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좀비가 온도가 높을 때에는 시체로 되돌아가고 물과 불을 무서워하는데 이는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빛을 감지하여 체내 리듬 주기에 관여하는 뇌의 송과체의 기능이 변형되어 온도에 따라 생체 리듬을 바꿀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 사람을 보면 달려들어 끊임없이 먹으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시상하부의 포만 중추가 파괴되고 섭식 중추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손을 쓰지 못하는 점은 균형과 섬세한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손해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점은 전 대상피질, 시상, 뇌섬유부로 이루어진 통증 매트릭스에 문제가 생겨 통증 신호가 중추신경계에 원활히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좀비의 임상 증상과 뇌를 연관지어 설명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기생충이 숙주의 뇌에 파고들어 좀비와 같은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톡소포자충이 있는데요. 1990년대에 들어서 이것이 심각한 신경학적 합병증을 일으키며 심지어 성격을 바꾸거나 지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좀비와 비슷한 일이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자, 저와 함께 약원 47호의 킹덤 글의 일부분을 살펴보셨습니다.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이어서 킹덤 속 좀비를 둘러싼 의문들, 그리고 더 나아가 충의 감염 경로 및 작용 메커니즘까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약원 47호를 펼쳐주세요. 이번 기사는 노화와 질병입니다. 해당 글은 대표적인 두 가지 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의 기전과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제들을 소개합니다. 핵심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조직에서 관찰되는 대표적인 병리 소견으로는 신경반, 신경섬유 매듭 등이 있으며 육안으로도 신경세포 소실로 인한 뇌 위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대표적인 두 가지 가설은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과 타우 가설입니다. 2021년 7월 기준 FDA에 의해 승인되어 시판 중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총 5조입니다. 2020년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를 제거하는 치료제인 아두카누맙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두카누맙은 IgG1 인간 단일 클론 항체로 부종성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인 신경반을 공격하여 파괴하는 약물입니다. 아두카누맙의 승인 이후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효능을 나타내는 항체의약품들의 치료 효과 또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의 주요 병리적 기전으로는 먼저 획질 치밀층에서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선택적 퇴화와 두 번째로 도파민성 신경세포 내외의 알파 시누클레인 축적으로 인한 루이소체의 형성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치료에는 레보도파가 표준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사멸을 막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개발 중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치료제로는 알파 시누클레인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과 GLP-1 유사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7월 알츠하이머 발병 가설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관련된 주요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이슈가 있었죠. 이번 기사를 통해 해당 논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47호 약원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약원 47호 기사 중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언급한 기사 외에도 약원에는 이렇게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실려 있으니까요. 새로운 약학 지식을 접해보고 싶은 분들이나 약학 분야와 더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 약원을 읽어보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올해 2월 드디어 약원 48호가 출간된다고 합니다. 스판부 부원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른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